오늘 오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서 영상으로 조금 찍으면서 보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 마지막 단원이죠. 그쵸? 고등 2학기 2차 지필. 여기에서 이제 1, 2등급이 많이 갈릴 것이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는데, 여기가 바로 중세 국어입니다. 중세 국어는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할 거야. 첫 번째는 기본적인 이제 문법이나 아니면은 이제 의문 같은 것들, 그래서 개관 정리해 줄 거고요. 요게 이제 첫 번째 파트.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실전에 적용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배운 내용을. 이론을 적용을 해야 되죠. 세종어제, 훈민정음 적용해서 같이 이야기 한번 해볼 거고, 세 번째는요, 용비어천가. 우리 친구들이 너무 훌륭해서 잘 따라와서 배우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면, 네 번째로는 소학원에까지 나갈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꼭 약속해야 되는 점은 무엇이냐면, 학교에서 배울 때 세종어제, 훈민정음, 용비어천가, 소학원에 제외하고 다른 부문을 배운다. 무조건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미리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미리 자료를 준비해서 여러분들 수업 날짜에 맞춰가지고 배부해 드릴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 귀중한 시간 아낄 수 있도록 혹시라도 다른 작품을 학습지를 나눠줘서 뭔가를 한다! 알려줘야겠죠. 혹은 귀찮다. 가지고라도 와야겠죠. 그쵸? 아시겠죠? 네, 일단 개관 정리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개관 정리는 네 파트로 좀 나눠가지고요. 1시간 안에 끝낼 수 있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여름방학 때 사실 한번 정리를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것 같아. 일단은 중세국어의 의문체계. 그리고 이거 지지난주 우리 마지막 정규 수업에서 선생님이 다뤘었던 부분이랑도 맞물리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리고 중세국어의 표기 방법. 중세국어의 표기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요, 중세국어의 어휘의 변화 양상. 이게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었던 언어의 역사성, 뭐 의미, 이동, 축소, 확대, 요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중세국어 문법의 특징. 해서 1, 2, 3, 4 이야기 해볼 거고, 다행스럽게도 우리 여기 있는 태장고 친구들은 지지난주에 우리가 이거 두 개는 정규 시간에 한번 과제 분석하면서 짤막하게 다루기는 했었으니까요. 일단 내용으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의문체계죠. 우리 의문이라는 거 무엇인지 이제는 알아요. 1학기 중간고사 때부터 달달달달 외웠었잖아요.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름이 진이니까 이렇게 있어. 그러면 요 앞에 들어가는 지읒이 초성이 되고, 그리고 이 모음이잖아. 그렇지? 모음은 중성이 되고, 중성은 모음,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이제 종성이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특징적인 것은 초성과 종성에는 같은 자음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음은 중성에만 온다.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에 초성이나 종성이나 중성 하나만 바뀌어도 발음도 달라지고 말의 의미도 달라지죠. 그쵸? 이걸 우리가 이제 의문,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의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어. 자, 의문은 이제 자음이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모음이 있죠. 자음부터 갈게요. 자음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훈민정음이 만들어질 때 어떠한 원리로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훈민정음 제자원리 같이 한번 볼게요. 훈민정음 제자원리. 자음은 기본자를 만드는데 처음에 상형의 원리, 우리 이집트의 이 상형 문자 들어본 적 있죠? 그림 문자예요. 그렇죠?
그림으로 이렇게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이 상형의 원리로 기본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기본자가 무엇이었다 그랬죠? 감, 나무, 사이라고 그랬었죠. 그죠? 감나무 사이 혹은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애민정씨는 돈 주고도 그냥 못 사요. 이렇게 외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기본자는 이제 혀가 앞으로 기 했을 때 앞으로 나가고 억 하고 들어가고 내려가는 혀의 모습을 본따서 니은도 마찬가지죠. 니은, 미음은 입술의 모양을 본따고 시옷은요 치아 이의 모양을 본따가지고 앞니 이의 모양을 본따서 시옷 그리고 이응은요 목구멍 오의 모습을 이 목구멍의 모습을 본따가지고 기본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획자가 만들어져요. 추가되었다 무엇이 획수가 그래서 가획자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무슨 원리예요? 그치, 가획이죠. 획이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기억에다가 획 하나 추가해봐. 뭐가 될까요? 그렇지, 키읔이 되죠. 그래서 이것은 가획의 원리가 된다. 가획의 원리, 키읔. 그리고 니은의 추가 디귿, 디귿의 추가 티읕, 미음의 추가 비읍이 되고요. 그리고 또 추가하면은 피읍이 되는 것이죠. 자, 시옷에다가 추가하면은요, 지읒이 되겠죠. 지읒에다가 하나 더 추가하면은 치읒이 되겠습니다. 자, 이응에다가 획 하나 추가하니까 뭐가 됐어요? 맞아요. 여린 히읗이에요. 여린 히읗. 히읗이 되다가 만 글자 같잖아. 그치? 여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하면 뭐가 돼? 그렇지. 히읗이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히읗으로 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 친구는 가획의 원리로 만들어진 친구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달을 이자를 쳐가지고 이체자라고 합니다. 이체자. 이체자는 가획의 원리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획수가 추가되어서 만들어진 친구 아니라는 거예요. 이체자 리을. 그리고 요거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 그렇지. 반치음. 반치음. 영어로는 Z, Z 발음이 나오는 이 반치음 그리고 이것이 옛 이응이 되는 것이죠. 옛 이응. 자, 옛 이응이 쓰이는 이유는 이따가 선생님이 이제 표기 방법 하면서 동국 정운식 표기할 때 이야기를 해주겠지만 옛날에 이제 훈민정음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옛 이응이랑 이응이랑 뭐가 달라요? 종성에 예를 들어서 정이라고 이렇게 쓰여졌어. 그럼 이거는 정이라고 읽지 않고 저라고 읽었다라는 거야. 그냥 종성이 비어 있는데 비어 놓기에는 조금 완벽하지가 않으니까 초성, 중성, 종성을 다 채우려고는 하지만 정에서는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을 때 음가 없는 이응을 표기할 때는 이것 그리고 소리가 나야 될 때는 예디응을 썼었다. 라는 것으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따가 조금 더 깊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렇게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로 만들어진 자음 친구들이 있고 오늘날에 쓰지 않는 친구들 반치음, 예디음, 그리고 여린 히읗까지 세 가지가 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훈민정음 제자 원리로 만들어진 자음은 중세국어 총 17개인데 이 중에서 오늘날 쓰지 않는 반치음, 예리응, 여린 이웃이 사라지게 되면서 3개가 안녕. 자, 3개가 빠지게 되면서 어떻게 됐다? 14개가 되었다. 자, 여기에서 현대국어의 음원에서는요. 된소리가 추가가 되죠. 된소리 몇 개지, 태호야? 된소리 5개죠. 그래서 5개가 추가돼서 오늘날의 현대국어의 이 자음의 음은 체계에서는 19개가 있다. 구두빵 사장이 된소리가 되면 꽃두빵 사장 이렇게 되잖아. 이 친구들 추가돼서 19개, 5개 추가돼서 오늘날의 현대국어에서는 19개가 된다. 그런 이야기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두 번째는 자음 했으니까 모음 해야겠죠? 모음. 아이고. 네.
모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날에 그 현대국어에서 단모음 몇 개죠? 현대국어의 단모음 10개죠. 그쵸? 키위를 주게 되어서 내가 해가지고 총 10개란 말이야. 근데 중세국어의 이 모음은 11자가 있어. 11자. 아시겠죠? 자, 어떻게 만들어졌냐? 마찬가지로 기본자는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지는데 우리나라의 이 한글, 훈민정음이 말이야. 굉장히 이제 세종대왕의 애민정신, 자주정신, 창조정신, 이런 것들이 다 녹아져 있는데 철학적이기까지 해요. 우리 이 땅에, 이 지구상에 땅이 있고 하늘이 있고 그 사이엔 뭐가 있죠? 사람이 있죠. 그래서 하늘의 모습을 본따서 천, 땅의 모습 지, 사람의 모습 인. 천지인 키패드 들어봤지? 그치? 그래서 이 천지인의 모습을 본딴 기본자가 만들어져. 하늘의 모습을 본딴 것은 아래아가 되고요. 땅의 모습은 딱 봐도 느낌 오죠? 그쵸? 모음이죠. 이는요? 사람. 그렇지. 가운데에 서 있는 사람, 이 모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상형의 원리로 아래아와 이 모음이 만들어지고, 자, 여기에서 아니 진짜 열심히 중세국어 빡세게 다 외웠는데 진짜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외웠는데 이런 문제에서 틀려서 온 친구가 실제로 있었다. 요거랑 구분하는 거야. 자, 모음은 그리고 나서 이제 만들어지는 단모음들 있잖아요. 단모음은 가획의 원리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무슨 원리로 만들어지는 거야? 합성의 원리로 만들어지는 거야. 합성의 원리. 그렇기 때문에 가획의 원리랑 같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겠죠. 합성의 원리로 의와 아래아를 결합시키고 이와 아래아를 결합시키고 해서 아, 오, 우라고 하는 기본자를 우라고 하는 초출자를 만들어서 처음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초출자가 되는 거야. 자, 분필이 빠졌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초출자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한 번 더 합성을 하는 거지. 그래서, 야, 여, 요, 유, 라고 하는 제출자까지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괜찮죠? 할만하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7글자를 음성과 양성, 그리고 중성으로 나눌 수가 있어. 아래아, 이, 우라고 하는 이 단모음, 중세국어의 단모음은 7개. 7개를 양성모음, 중성모음, 음성모음으로 나눠준다. 아시겠죠? 자, 양성모음이 있고, 음성모음이 있고, 그리고 중성모음이 있습니다. 양성모음은 아래, 즉 하늘의 모양을 본단 아래 아와 음성모음은 땅의 모양을 본단 그리고 이 중성모음은 뭐야? 이거를 어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양성, 음성 할 때 봐봐. 음성이잖아. 양성이잖아. 그쵸? 그러면 아래 아랑 똑같이 이제 소리가 날 때 모음이 쓰일 수 있겠죠. 모음이 쓰일 수 있겠죠. 그리고 오. 아래야, 오가 양성모음이 되고, 음성모음은 반대가 되면 돼요. 이렇게 쓰이게 되면은 음성모음이 된다. 아시겠죠? 총 이렇게 7개를 나누어 놓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의문의 이야기였어요. 어렵지 않죠? 그쵸? 왜냐면 우리가 이거를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거야.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선생님이 반가운 게 한 가지가 있다. 머리숱이 많아지니까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서 머리 한 번만 올리고
머리를 올렸습니다. 숱이 많아져서 끈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 그 다음은 이제 글자의 응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 중세국어 때 글자를 어떻게 썼냐, 이런 것들도 이제 중요한데, 일단 첫 번째는 성음법이라는 게 있어요. 성음법. 소리 나는 대로. 소리 나는 대로. 되게 우리 한글이 정말 대단한 이유가 있어.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예시 한번 들어줬을 텐데, 얘들아, 내 이름을 이제 뭐 발음할 때 한 글자면 되잖아? 진이라고 쓰면 되고, 정현이 이름 할 때 뭐 정. 우리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말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음절이라고 하죠.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소리의 단위를 이제 이렇게 음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은 영어로 하면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많아요. 사실 J가 아니라 이제 G로도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총 4개의 글자를 쓰고 있잖아. 그쵸? 근데 우리는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말은 무조건 몇 글자? 한 글자로 쓴다. 성음법이야. 알겠죠? 우리는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말을 초성, 중성, 종성으로 결합해가지고 쓴다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성음법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것은 성음법은 하나의 소리로 만들어 쓴다. 한 번에 발음될 수 있는데 구태여 우리가 여러 개 쓰지 않는다는 거야. 한 글자로 쓴다. 이렇게 초성, 중성, 종성이 초성, 중성, 종성이 다 합쳐져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요 글자를 합쳐 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합쳐 쓴. 그리고 우리가 초성과 중성, 종성에 들어갈 말들을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음운이었었잖아. 그래서 초성에는 자음이 들어가죠. 초성에 모음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들어가? 못 들어가요. 그쵸? 그래서 중성에는 모음이 들어가고 종성에는 또 뭐가 들어가? 자음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치? 자음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초성에 쓰인 글자가 있는데 종성에 쓰는 글자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초성에 쓴 글자를 종성에도 쓸 수 있는 걸 우리가 종성이죠. 중성이 왜 나와? 종성, 부용, 초성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종성, 부용, 초성이 되겠습니다. 초성에 썼던 자음을 다시 종성에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종성, 부용, 초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병서법이라는 게 있어요. 글자를 병렬적으로 나란히 쓴다라는 건데 음운을 나란히 붙여서 쓰는 것이어가지고 병서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병서법 자음을 가로로 나란히 이어 붙여서 쓴다는 거야. 글씨가 아니라 글자를 쓸 때 이렇게 옆으로 쓴다는 게 아니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쓰는 게 아닌 요거는 음운을 쓸 때 나란히 붙여서 써가지고 병서법이 됩니다. 예시 한번 들어볼까요? 각자 병서가 있고 그리고 무슨 병서 있는지 기억나요? 무슨 병서? 그렇지, 합용병서. 각자 병서랑 합용병서가 있습니다. 각자 병서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글자를 같이 나란히 붙이는 거고 합용병서는 다른 이제 자음을 붙여가지고 쓰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같은 자음을 나란히 붙여 쓰고 합용병서는 다른 자음을 나란히 붙여 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자음을 나란히 붙였으면 쌍기역, 쌍니은,
쌍디귿, 쌍이응, 쌍여린 이읒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거 처음 배웠을 때 여러분들 눈이 땡그레졌었죠. 뭐야 이게 외교야? 내가 이렇게 쳐다봤었어. 자음을 이렇게 두 개를 붙여 쓰는 거야. 쌍기역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초성에서 그리고 중성에서도 쓸 수 있는 자음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익숙하죠. 그쵸? 그런데 쌍비읍 이것도 초성에서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있어 오늘날에. 그치? 근데 이런 건 좀 낯선다는 거야. 이런 거 이렇게 붙여서 쓰기도 했었고, 합용명사는 다른 자음을 나란히 썼어요. 예를 들면은 비읍 시옷, 비읍 디귿, 그리고 시옷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막 여러 가지 이어 붙이면은 이게 하나의 초성으로 오기도 했어요. 비읍 시옷 디귿이. 의문이 총 몇 개 있어? 3개나 있는데 이걸 같이 나란히 이어서 쓸 수도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비읍 시옷개, 비읍 디귿개, 시옷개가 있는데, 시옷개는 이제 거의 된소리 표기에 가깝다고 해가지고 어두자음군으로 보지 않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좀 귀 기울여서 잘 들어줄 필요가 있겠죠. 혹시라도 귀 기울여서 듣는 게 어려워요. 얘기해 주세요. 그냥 그러니까 프린트 주세요. 프린트. 알겠죠? 프린트엔 다 나와 있으니까, 프린트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이야기해 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어두자음군이라는 게 있다. 어두자음군은 말씀어의 머리 두, 그리고 자음이 무리 지어 왔다 해가지고 무리 군자를 쓰고 있어요. 무리 군자를 쓰고 있어. 말의 머리에, 즉 초성에. 초성의 자음이 무리 지어서 왔대. 그래서 비읍 시옷개와 비읍 디귿개가 있습니다. 시옷개는 이제 어두자음군으로 거의 이제 보지 않는 추세라 이거를 학교에서 선생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좀 귀 기울여서 들을 필요가 있다. 젊은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옷개까지 같이 설명을 안 하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캐치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요거 발음할 때 이거 뭐라고 읽을까요? 네, 쌀이라고 읽죠. 우리 벌써부터 달라요. 배우는 태도가. 이 여름방학 때 했으니까 여기 뒤에 오는 요 시옷 소리를 쌍자음으로 발음을 해가지고 아래아, 아나, 으 발음으로 바꿔줄 수 있겠죠. 그래서 쌀로 읽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읽어볼 수 있을까? 네, 좋아요. 네. 라고 읽어볼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않는 모습이 아주 감동적이네요. 그쵸?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지루하게 쳐다보는데 좋습니다. 네, 요런 식으로 읽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시옷개는 어떻게 정리를 하나요? 합용명사로 정리를 합니다. 나란히, 자음을 나란히, 이렇게 다른 자음을 나란히 붙여 쓰는 시옷개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연서법이라는 게 있네요. 연서법은 또 반대겠죠. 자음을 가로로 나란히 쓰는 게 병서법이었다면 연서법은 자음을 세로로 나란히 붙여 쓰는 것을 우리가 연서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나란히 붙여 쓴다? 그러면 왠지 우리가 알기에 조선시대 때 문헌들 보면은 막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쓰는 걸 막 생각하잖아. 글씨를 위에서 아래로. 그쵸?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 음운을 어떻게 쓰는 거라고 자음을 세로로 나란히 붙여서 쓰는 걸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미음이나 비읍, 그리고 쌍비읍, 피읍. 이 친구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자음, 이 음운의 특징? 양수음, 입술 소리죠. 미음, 비읍, 쌍비읍, 피읍, 프. 둘 다 입술이 맞닿고 떨어지면서 나오는 소리들이에요. 그쵸? 그래서 요 친구들 밑에 이응이 이렇게 붙여줘요. 이렇게 이응이 붙어줍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순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순경음은요, 금방 사라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경음을 계속 이제 배우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 이 순경음을 대체 왜 만든 걸까를 생각해 보면 돼. 세종께서는 우리가 입으로 낼 수 있는 모든 소리를 다 표기하고 싶었었던 거야. 세종대왕의 창조 정신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럼 이거 오늘날은 그냥 싹 사라져요? 편입이 되는데요. 오늘날에는 이제 여러분들 이중모음 만들 때 반모음 이렇게 반모음 이나 반모음 오 우랑 더해져 가지고 야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요거. 반모음으로 이제 편입된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두 가지인 거죠. 그런 것들로 이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연서법 이것은 순경음이다. 금방 사라졌다. 배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세종대왕의 창조정신 더불어가지고 이후에는 이게 요렇게 단모음 아니에요? 반모음으로 이제 편입되는 그 과정, 거기까지가 이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은요, 부서법인데요. 아까 이야기했었던 내용들이랑 좀 이어지게 됩니다. 부서법은 초성은 반드시 중성에 붙여 쓴다. 자음은 반드시 모음에 붙인다. 그래야지 우리가 발음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만 쓸 수 있나요? 없죠? 우리 이거 읽을 때 어떻게 읽어? 키키? 크크? 이렇게 읽잖아. 그치? 캬캬?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한데. 선생님은 이제 키키키라고 좀 읽는데 다른 애들은 크크크 이렇게 읽더라고. 키키키나 크크크나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읽을 때는 다 뭐가 붙어 있어? 중성, 모음이 붙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자음은 혼자서 쓰일 수가 없는 친구야. 중성에 반드시 쓰여야 돼. 어린 아이는 부모 없이 클 수가 없죠. 그쵸? 갓난 아이는. 이 인간이라고 하는 모든 포유류가 거진 그렇지만 특히 인간은요, 야생에서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태어남과 동시에 이 부모의 손길이 필요해. 모의 손길이 필요하고 혼자서 젖을 먹을 수 없어. 물려줘야지 살 수 있단 말이야. 그런 모습도 이렇게 글자에서도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자음인 거지. 혼자서 쓰일 수 없으니까. 아시겠죠? 모음에 붙여서 써야 된다라는 내용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음운의 변동으로 같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음운의 변동. 음운의 변동.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옆으로 조금 이동을 할까요? 네, 이렇게 옆으로 이동해서 널널한 자리에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운변동, 중세국어 음운변동은 뭘까? 현대국어랑 비교하는 문제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에 포인트는 현대국어와 비교하는 문제다. 그래서 현대국어에는 굉장히 잘 지켜지고 있는 음운 현상이, 잠시만요. 자, 음운의 변동으로 이어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운의 변동, 현대국어랑 비교하는 문제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쵸? 그래서 현대국어에는 굉장히 잘 지켜지는 음운 현상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시간이 지나서는 아니고 과거에 잘 지켜지지 않았었던 그런 경우들을 밝혀내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분하면 돼. 오늘날에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음운 현상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고, 그리고 오늘날은 잘 지켜지는데 중세국어 때는 지켜지지 않은 거, 이렇게 보면 되겠죠. 첫 번째부터 볼게요. 바로 모음조화입니다. 모음조화는 여기가 중요해요. 우리가 단모음 7개를 아까 이 중세국어의 음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7개의 단모음, 양성, 음성, 중성으로 나눠 놓았었죠. 그쵸? 그래서
그거와 관련이 있는 거다라고 보면 돼. 양성 모음이 쓰였다? 그럼 그 뒤에 오는 모음도 양성 모음으로 맞춰주는 거야. 마찬가지로 마이크 나오고 있군요. 빼닦고 봐가지고 혹시라도 안 나올까봐 당황했네. 네, 이어서 가겠습니다. 모음, 음성 모음이 나오면 이제 음성 모음으로 맞춰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보면은 나란 말씀이 뒹극에 달아 서로 상하띠 아니할세 라고 할 때 서로가 아니다. 서르야. 서르. 오늘날에는 서로라고 이야기하잖아. 너네 서로 정말 사이가 좋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세종어제 훈민정음에서는 서르라고 쓰여져 있어. 그 이유는 서의 모음이 무슨 모음이야? 음성 모음이잖아? 그렇지? 앞에 오는 게 음성 모음이니까 뒤에 오는 것도 무엇으로 맞춰준 거야? 그렇지. 음성 모음으로 맞춰준 거야. 오는 뭐니까? 양성이니까. 그럼 음양이면은 모음 조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라고 보는 것이죠. 이렇게 맞춰주는 게 바로 모음 조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양상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단모음은 7개가 있고 중세국어의 단모음 7개가 있고 양성모음, 음성모음 나눴을 때 양성은 하늘의 모양을 본 딴 아래야. 땅의 모양을 본 딴 음성. 모음이니까 음성. 아, 오, 우.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리고 가운데 사람이는 중성.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자, 그래서 요 친구들 볼 수 있어. 사이에 중성, 이 모음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디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알 수가 있냐면 쓰다 혹은 가다. 이거 오늘날의 현대국어에서 동음 탈락 배웠었던 거 기억나니? 너 저기 뒤로 서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 가서라고 하지 않죠. 가서 라고 하면서 동음 탈락되잖아. 그런 모습들이 이제 과거 중세국어에서는 어떤 양상으로 나타났는지 보겠습니다. 쓰다. 음성 모음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오늘날에는 음모음 탈락 이렇게 되는 거죠. 가다도 뒤로 가서 할 때 둘 다 양성 모음이에요. 오늘날에 가가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이 모음 조화는 오늘날에 왜 쓰이지 않는 것인가요? 모음 조화가 붕괴된 것은 우리가 소학 언해를 배우면은 알겠지만 16세기 이후부터 이 모음 조화가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 이유는 아래아가 무엇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아래아를 잘 쓰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아래아의 초실 없어져요. 사라지니까 더 이상 모음 조화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아래아의 소실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쓰지 않는다. 보면은 이거 오늘날에 뭐야? 기억나요? 마음. 그쵸? 마음이죠. 이 아래아는 아로, 이 아래아는 으로. 그쵸? 아랑 으로 이렇게 구분해 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아래아의 1단계와 2단계가 있어. 그쵸? 1단계에서는 모음이 되고 2단계에서 이제 모음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아래아를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케이?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라는 이야기. 모음 조화 붕괴되면서 당연히 이제 아래아가 소실되면서 당연히 이제 모음 조화가 붕괴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죠. 마음. 정확하게는 이제 마암이 아니라 마잠이죠. 마잠. 그리고 마잘은 마을이 되는 것이고요. 그쵸? 왜 이제 왔어? 내가 할 말이 없다. 앞에 있는 내용, 아는 내용이니까 이어가지고. 코넬노트 가지고 왔죠? 네, 그럴 줄 알고 여기 종이 준비해놨어요.
네, 새로운 친구가 또 왔으니 기분 좋게 또 이어가지고 가볼게요.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국외음악. 여기서부터는 중세국어 시기 때는 잘 지켜지지는 않지만, 현대국어에서는 지켜지는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국외음악가 중세국어 때는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국외음악가 뭐였죠? 여러분들 디귿, 티읕과 같은 티읕과 같은 치조음이 이나 아니면 반모음 이를 만나게 되면서 야, 여, 요, 유와 같은 이 반모음 이를 만나게 되면서 무엇이 되는 현상? 국외음, 지읒, 치읓이 되는 현상. 그렇죠? 지읒이나 치읓으로 바뀌는 현상을 이야기를 한다. 대표적으로는 굳이 쓸 때는 굿이라고 쓰죠. 발음하면은 여름 되면 굿이라고 돼야 되잖아. 근데 굿이라고 발음해요? 아니죠. 굳이? 이렇게 발음하죠. 굳이? 그걸 굳이 해야 될까? 오늘 끝나고 갓이 갈래? 라고 하지 않죠. 갓이 갈래? 갓이 갈래? 갓이 갈래? 되게 발음도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같이 갈래? 같이 갈래?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아시겠죠? 요게 이제 오늘날 현대국어의 국외음화인데 중세국어 때는 국외음화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포인트. 어디에서 할 수 있어요?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 중세국어에서 국외음화가 적용되지 않은 예시. 내 뜻을 능히, 그렇지, 펴지 못하고. 근데 펴디라고 되어 있어. 펴디. 선생님, 근데 당연히 이렇게 써져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국외음화는 발음 현상이잖아요. 중세국어 때는 발음이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 없고 써져 있는 것만 있잖아요. 중세국어는 얘들아, 발음되는 그대로를 썼지. 그쵸? 발음되는 그대로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만 봐도 오늘날에는 이제 지 못하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 아, 그러면 요거 국외음화가 적용되지 않은 사례, 중세국어 때는 이 국외음화가 잘 지켜지지 않았구나 라고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부처. 부처의 처도 보면은 이 무슨 모음이야? 이중 모음이죠. 반모음 이양 어가 더해진 경우야. 여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면은 이거 티귿이랑 반모음이 만났네? 그러면 처가 돼야 될 텐데, 근데 부처라고 썼어. 이것은 마찬가지로 중세국어 국외음화 일어나지 않았구나. 오늘날에는 부처가 된다. 이렇게. 괜찮죠? 할만하죠? 이수야 적으면서 하자. 자, 할만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두음 법칙. 두음 법칙이 이렇게 적용되지 않는 모습 볼 수 있는데요. 두음 법칙은 한자어의 이 첫 머리 있죠. 첫 머리에 니은이나 리을이 오는 것을 피하는 거야. 그쵸? 니은이나 리을이 오는 것을 피하는 현상. 그래서 뭘로 바꿔주냐면 아예 의문을 그냥 없애는 거죠. 이응으로. 그쵸? 혹은 이제 니은으로 바꾸는 현상. 니은으로 바꾸는 현상. 요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렇게 니은이나 리을이 오면 이렇게 바꾸는 현상인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중세국어 시기 때는 지켜지지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임금님을 뭐라고 불렀을까? 님금. 맞아요. 님금. 근데 오늘날에는 이 님금이 임금. 이죠. 임금. 그쵸? 그리고 니르고저. 홀빼이셔도. 자, 니르고자 할 바가 있어도 라는 뜻이야. 니르고자 홀빼이셔도. 자, 니르고자인데 이게 오늘날의 이르고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래대로면 한자어의 첫머리에 이렇게 니은이 오지 않는데 이응이 오는데 중세국어 때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구나. 이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네 번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 그거 같이 해야 돼요. 원순모음화. 원순모음화는 또 양손음 친구들이 나와줘야 돼. 원순 모음화. 우리 왜 모음도 평순이랑 원순이 있잖아. 평순은 입술이 상대적으로 평평한 소리, 원순은 동그랗게 말리는 소리잖아. 그래서 현대국어에는 원순 모음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음이나 비읍,
피읍과 같은 양수능이 오고 그 다음에 모음이 오게 됐을 때, 그 다음에 모음이 오게 됐을 때는 요 모음이 무엇으로 바뀐다? 우로 바뀌는 거야. 근데 이게 적용이 되지가 않았다는 거지. 언제 때? 중세국어 때. 그래서 물, 불, 풀 이라고 써 있어요. 이거는 그렇게 발음도 했다는 것이겠죠. 그쵸? 그래서 물, 오늘날에 우리가 물, 선생님 저 물 좀 마시고 와도 돼요? 라고 그러지. 물 좀 마시고 와도 돼요. 물 좀, 물 좀. 미음 이렇게 입술 닫고 바로 입술이 동그랗게 무 이렇게 되는 거잖아. 물가 아니라 불도 마찬가지로 불도 이렇게 불, 풀 이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첫 번째 중세국어의 의문체계 끝내 보았습니다. 두 번째 중세국어의 표기 방법으로 넘어갈 거예요. 이수야, 우리 빼빼로 하나씩 다 돌려 먹었는데요. 이수야? 빼빼로 하나씩 다 돌려 먹었는데요.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세요. 오, 좋아. 네, 이렇게 하고 이제 두 번째 중세국어의 표기 방법 같이 한번 들어가 볼게. 요거는 꺽쇠가로로 들어가야겠다. 중세국어의 표기 방법. 몇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중세국어의 어휘의 변화 양상은요 5분이면 끝날 정도로 짧거든요. 금방 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기운 냅시다. 자, 그러면 표기를 어떻게 했느냐라는 얘기야. 첫 번째, 표기에 대한 이야기를 아니할 수가 없겠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중세국어는 발음되는 그대로를 적었어요. 발음되는 그대로를 적었다. 그래서 표기, 이어적기, 한자로 하면 뭐예요? 연철. 오케이? 그래서 중세국어, 이제 근대국어, 현대국어 시기가 있는데 중세국어 시기에는 발음되는 그대로 표음주의식으로 발음되는 그대로를 썼기 때문에 이어적기, 한자로 연철이라고 하고요. 이어 정도면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사람 플러스 이제 주격조사로 이가 왔다고 쳐봅시다. 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발음되는 대로 적어줘야 되니까 사람이 이렇게 적어주게 되겠죠. 왜? 사람이가 발음되면은 마찬가지로 사람이라고 발음이 되니까 이렇게 적어주겠죠. 표기 자체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지. 오케이? 표기 자체가 이렇게 들어간다. 근데 근대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버리면은 연철이 된 거랑 아닌 거랑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연철이 될 때는 그 흔적을 남겨주자. 즉 종성 자리가 초성으로 옮겨질 때 그 흔적을 남겨야지 우리가 알 거 아니냐 라고 해가지고 중첩해서 적게 돼요. 거듭적기라고 해요. 거듭적기, 중첩해서 적는다. 중철. 자, 중철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중첩해서 적게 되면은 사람 플러스 이야. 그리고 이거 읽을 때 사람이라고 읽지만 표기는 사람 그대로에다가 미 이렇게 되는 거지. 연철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거를 옮겨가지고 없애주진 않아. 흔적도 남기고 이어서 연철까지 해주고. 오케이? 그래서 중첩해서 적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현대국어에서는요 우리가 표의 주의로 표기를 하고 있죠. 그쵸? 형태소의 뜻을 살려서, 그치? 형태소의 의미를 살려가지고 적는 표의주의식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현대국어에서는 끊어적기를 해요. 끊어적기가 불리하다, 분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분철. 그래서 오늘날에는 사람이 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형태소의 원, 뜻을 살려가지고 의미를 살려서 적기 때문에 사람이 라고 적고 읽을 때는 사람이 라고 읽는 것이죠. 사람이 이렇게 읽는 것이죠. 이해되셨을까요?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두 번째는요 붙여쓰기입니다.
우리가 이따가 본문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면은 여러분들도 아실 테지만, 이게 다 하나의 문헌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빼곡하죠. 빼곡해요. 그러면 이거 붙여쓰기 너무 빼곡한데 왜 띄어쓰기를 안 했을까? 중세 시기에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쩔 때 하냐면 중국이나 아니면 우리 조선의 임금, 우리의 왕이 언급됐을 때는 띄어쓰기를 한 번씩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대부분 붙여쓰기를 한다. 띄어쓰기가 없다. 그래서 글 전체에 띄어쓰기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글 전체에 띄어쓰기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앞에 다 썼을 것 같으니까 여기 지워서 이야기를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세 번째인데요. 우리 현대국어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간절히 예번을 해도 여러분들 음끝교라고 부르는 이것 파열음하죠. 그쵸?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면 종성자리잖아요. 종성자리에서 발음될 수 있는 대표음을 7개로 정해놓는 거란 말이야. 대표음이 뭐지? 가느다란 물방울까지 해가지고 총 몇 개? 7개야. 그런데 중세국어는 7개가 아니다. 몇 개다? 8개다. 그래서 8종성법이라고 해요. 중세국어 시기에는 이 종성에서 발음될 수 있는 대표음이 7개가 아닌 8개라는 거야. 대표적으로는 이제 가느다란 물방울까지는 동일해요. 7개 동일해요. 하나가 더 붙는 거죠. 그 하나가 뭐야? 그렇지, 시옷이 더 붙는 거야. 근데 이거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국어의 문제점이라는 게 뭐야? 여러분들 머리로는 알겠는데 문제를 풀 때 도입되지 않는 부분이죠. 그쵸? 그래서 실제 유형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들을 선생님이 발췌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국어랑 비교를 할 때 디귿과 시옷이 구별됨. 디귿과 시옷이 구별되지 않음. 자, 종성에서 디귿과 시옷이 구별되는 거는 중세국어야, 현대국어야? 중세국어야, 현대국어야? 봐봐.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자,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보다 라고 이렇게 썼어. 읽을 때는 맛보다 할 때 이 맛 뭘로 받침해서 발음해요? 디귿. 맛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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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보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디귿으로 바뀌어. 그럼 시옷이랑 디귿이 현대국어에서는 차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구별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현대국어고요. 디귿과 시옷이 구별돼가지고 발음될 수 있는 것은 중세국어인 거죠. 오케이.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면은 예시. 하늘이 높고 인데 마찬가지로 요거 우리 발음할 때는 뭘로 발음해? 비읍으로 발음하죠. 그래서 표기도 비읍으로 하는 것입니다. 높고 이렇게. 표기도 비읍으로 하는 거야, 중세국어 때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놓고인데 여기 사이에 오랜만에 보는 친구 한번 띄워줄 수 있어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뭐뭐 있었죠? 그렇지. 삽, 잡, 잡. 이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그쵸?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그런데 여기에서 놓고 사이에 들어가는 삽, 잡, 삽. 여기에서는 이제 시옷이 들어가요. 시옷. 이렇게 놓삽고 이렇게 들어가겠죠? 놓삽고 여기 놓삽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거를 이제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줄 때는요, 표기를 할 때 히읗이 종성 자리에서 발음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표기를 할 때 노, 쌉, 고 이렇게 히읗이 이렇게 된소리로 바뀌게 되면서 노쌉고 이렇게 합쳐지게 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곧 중세국어 시기에는 곧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것이죠. 그렇죠.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네요. 꽃입니다. 꽃. 자, 꽃을 곧이라고 썼는데 요거 그냥 지읒은 종성 자리에서 발음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이거 표기 어떻게 했을까? 표기. 곧 받침 뭐겠어? 디귿? 중세국어 때? 시옷. 곧이라고 쓸 수 있어요. 곧. 이렇게 시옷으로 쓰겠죠. 자, 시옷으로 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시옷으로 곧이라고 쓰는데 요 뒤에 이제 조사가 붙게 되면 또 이야기가 달라진다라는 거야. 꼬지, 고지 이렇게 오게 됐어. 여기에서 이가 예를 들어서 주격주사라고 쳐봅시다. 그럼 이렇게 쓸 때는 어떻게 쓰냐? 과연 팔종성법을 적용하고 쓸 것인가? 아니면 그냥 연철할 것인가? 어떻게 쓸까? 그렇지, 그냥 연철. 고지 이렇게 씁니다. 고지 이렇게 씁니다. 아시겠죠? 고지라고 이렇게 이어가지고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에 있는 내용들 어렵지 않죠? 곧 플러스 이기 때문에 고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보면은요. 네 번째, 합용병서와 어두자음군. 합용병서와 어두자음군. 합용병서는 이제 표기고, 어두자음군은 소리야. 표기와 소리를 이렇게 구분해서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합용명서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비긋, 디귿개, 비읍, 시옷개 그리고 시옷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까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시옷개 같은 경우에는 표기다. 무슨 표기? 된소리 표기다. 라고 해가지고 이 시옷개를 어두자음군에서 빼는 경향이 많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표기가 이제 된소리가 되는 현상이고요. 된소리로 읽힌다라는 거. 그래서 된소리라는 것을 표기해 주는 거. 말 그대로 이거는 된소리로 발음해야 돼 라고 표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시옷개예요. 자, 그럼 어두자음군 한번 볼까요? 어두자음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두자음군은 실제로 초성에서 이제 소리가 날 때를 의미를 합니다. 실제로 초성에서 소리가 날 때. 요 시옷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요거 어떻게 읽을까? 지금 졸려 죽겠는 태훈아. 이거 뭘까? 뭐라 읽을까? 그치? 얘는 된소리 표기야. 뒤에 있는 걸로 어떻게 읽으세요? 된소리로 읽으세요. 이렇게 읽는 거겠죠. 아니면은 이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뒤에 오는 이 자음을 된소리로 읽으세요. 네, 이렇게 읽는 것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어두자음군 같은 경우에서는 초성의 자리에서 자음이 무리지어 오고 그게 실제로 소리가 나는 현상을 이야기를 해요. 자음이 무리지어서 오고 실제로 이것이 발음된다. 요게 진짜 조금 민감한 문제일 수 있는데 어두자음군은 모든 어두자음군이 된소리로 표기되는 건
정확히 아니에요. 알겠죠? 어두자음군이라 그래가지고 다 된소리로 발음되는 건 아니다. 근데 내가 이걸 얘기해 줬거든. 근데 어떤 친구가 이거 정말 다행이지. 시험에서 안 그래서 정말 다행인데 작년도 기출을 풀어보는 와중에 바늘고 친구 하나가 문제를 틀려가지고 나한테 이제 씩씩거리면서 온 거야. 학원에서 문제 풀다가 쌤이 어두자음군이 다 된소리로 발음되는 거 아니라면서요. 라고 이야기했어. 맞다. 어두자음군은 다 된소리로 발음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했다. 내가 뭐 틀린 말 했냐. 이러니까 눈이 빨개져가지고 근데 저 이거 왜 틀렸어요? 보기에 문헌에서 나타난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나와 있었어. 그래서 어도자음구는 이 글의 어도자음구는 모두 된소리로 발음된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단 말이야. 이 글을 잘 봐야 된다. 모든 중세국어와 이 글을 좀 구분을 해야 돼. 세종어제 훈민정음이었었거든요. 세종어제 훈민정음에서 나온 어도자음구는 다 된소리로 발음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모든 어두자음군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건 아니다. 요런 거 우리가 좀 기억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표기에 대한 이야기 해보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중세국어의 어휘 변화. 잠깐만 양상을 하고 넘어가면 너무 좋겠는데 조금만 더 해봅시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만. 다섯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 다섯 번째는 방점인데요. 방점 우리 기억나요? 혹시? 맞아요. 요거거나 요거. 그쵸? 요거거나 요거. 그렇지. 방점은 이렇게 생긴 친구인데 얘들아. 점을 찍는 건데 이 점이 중국어에서 왜 막 이런 식으로 그쵸 성조를 나타내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소리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소리의 높낮이를 나타낸 점이 있었습니다. 소리의 높낮이를 나타낸 점이 있었다. 그 점이 이제 방점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방점을 어디에다 찍느냐도 되게 중요해. 이수야 방점은 왼쪽에다 찍었을까 오른쪽에다 찍었을까? 이러면 이제 피곤해 할 수 있는 자극을 잊게 돼요. 그쵸? 어디에다 찍었을까? 왼쪽에다 찍습니다. 아시겠죠? 왼쪽에다가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라는 소리를 높게 낼 거야. 그러면 마 이렇게 표기하는 거예요. 왼쪽에 찍어요. 왼쪽. 여러분들이 이제 중세국어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요렇게 개념 묻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 중세국어는 문제를 좀 많이 풀어야 돼, 얘들아.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 배우고 잊어버릴 수 있는 이 정리해놓은 개관들을 다 이제 문제를 풀면서 한 번 더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왼쪽 기억해 두셔야 되고, 기억해봤자 이제 오래 못 가잖아. 그럴 때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익힌다. 유형은요,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태장고등학교나 고색고등학교에서는 학교 선생님이 여기까지 얘기해 주실 것 같아가지고 네 번째까지 적어봤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평범한 소리죠. 높은 소리는 뭐라 그럴까요? 고음. 거성.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는?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는? 상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다 이제 피곤해할 자격을 잃게 된 거야. 알겠지? 그리고 마지막 하나. 빨리 닫히는 소리가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럴까? 빨리 닫히는 소리. 빨리 닫히는 소리. 입성이라고 합니다. 입성. 평성, 거성, 상성, 입성. 평성은요, 낮은 소리야. 그렇기 때문에 점을 찍지를 않습니다. 자, 거성은요, 높은 소리 나타내죠. 그렇기 때문에 점을 왼쪽에다가 한 개를 찍어요. 어떻게? 요런 모양으로.
오케이? 이런 모양으로. 상성은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야.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야. 그렇기 때문에 점 몇 개 찍어요? 2개 찍어요. 자, 나란히 찍어요? 맞아요. 근데 어디로 나란히 찍어요? 위아래로 나란히 찍어요. 이렇게 찍어요. 오케이? 이렇게 찍어요. 자, 입성 같은 경우에는요, 빨리 끝나는 소리, 소리가 빨리 닫히는 것을 의미해요. 빠르게 닫히는 소리를 우리가 입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짧고 빨리 끝나는 소리, 그래서 종성이 유성음을 제외한 자음일 때. 유성음이 뭐죠? 휴, 이거 아니잖아요. 뭐야? 울림소리. 울림소리 자음 친구들 뭐 있죠? 니은, 리을, 미음, 이응, 노랑, 양말. 노랑, 양말. 그래서 이렇게. 어? 순서가 틀렸다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노랑 양말. 아니면 노란 마을. 노란 마을, 노란 양말. 자, 이렇게 울림소리, 이렇게 오는 소리가 아니면은 이제 빨리 닫히는 소리, 입성 표기까지 있는데, 입성은 그냥 알아만 두시라고 이렇게 적어드립니다. 자, 그리고 6번째 같이 한번 보기 전에 오늘날의 방점 남아있나요? 남아있어요. 맞아. 밤. 모래시계? 밤은? 그러니까 둘 다 밤이잖아. 자, 어두운 밤이 있고, 먹는 밤이 있는데, 어떤 밤이 더 길까요? 먹는 밤이 더 길어요. 그래서 밤양갱. 이렇게 장단음 표기로, 현대국어에서는 장단음 표기로 남아있다. 현대국어에서의 이 방점 표기 양상은 장단음 표기로 남아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6번째는요,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거의 많이 왔다. 거의 끝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동국 정운식 표기가 되겠습니다. 동국 정운식 표기. 동국, 여기에서 동국은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중국. 우리 조선의 한자음을 중국의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는 게 바로 동국 정운식 표기였어. 시간이 지나면서 동국 정운식 표기가 잘 지켜지지 않았고, 그러면서 이제 이응은 쓰이지 않는 모습, 그러니까 종성을 채우려고 음가 없는 이응을 가져다가 썼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거야. 그냥 음가 없는 이응까지 채울 필요가 있나? 종성을 비우면 되지. 이렇게 되고, 그러면서 무엇은 사라져? 예디응은 사라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념부터 한번 제대로 적고 가세요. 조선의 한자음을 중국의 원음에 가깝게 표기한 것이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자도 있잖아. 쓰면서 여러분들 알겠지만 한자는 어디에서 어떻게 써요? 위에서 아래로 쓰죠. 그쵸? 근데 우리는 글자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쓴단 말이야. 그런 모습들도 오늘날의 국어의 양상과 그때 당시 이제 중세국어 당시에 이제 우리가 글을 쓰는 모습들도 조금은 달랐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 그래서 첫 번째는 중국의 원음에 가깝게 표기한다. 중국의 원음에 가깝게 표기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글자가 있어. 이거 뭐예요? 자, 자자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쓸 때 선생님이 어떻게 썼는지 봤어? 이렇게 썼어요. 위에서 아래로 썼죠. 그쵸? 근데 얘는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고 있어요. 왼쪽에서 이제 점을 찍고 오른쪽으로 쓰고 있단 말이야. 자, 요렇게 쓸 때 우리가 표기할 때도 어떻게 표기한다?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음가 없는 이응. 종성까지 채워주는 거야. 짜라고 썼어. 이거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겠어? 그렇지. 자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글자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초성, 중성, 종성을 초성, 중성, 종성을 모두 이제 갖춰가지고 완벽하게 갖춰서 쓴다. 갖추어 쓴다. 자, 요것도 같이 봐주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요 한자는 뭘까요? 네, 세상 세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쓸 때도 세는 종성자리, 그러니까 읽을 때부터 세, 종성의 받침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런데 없어도 어떻게? 종성까지를 완벽하게 채워주는 거야. 종성까지 꽉 차게 글자를. 그래서 쓸 때 우리가 쉥 이렇게 썼어. 근데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 쉐. 그렇지, 쉐. 이렇게 읽었단 말이야. 세. 이렇게 읽은 거지. 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종성을 채워서 쓰는 거야. 지금 여기에서 이응은 은가 없는 이응이야. 그러면 선생님 이응을 소리내서 읽을 때는 어떻게 해요? 무엇 쓴다? 예디응 쓴다. 아시겠죠? 예디응 쓴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교과서에 들어가는 생종, 엉쟁, 훈민정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훈민정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은 여기에서 예디응이 딱 두 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생경, 엉쟁, 훈민정음 이렇게 읽지 않죠. 그쵸? 그래서 세종, 어제, 훈민정음 여기 이응은 음가 없는 이응을 나타낸다. 동국 정식 표기다. 오케이? 어렵지 않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요. 세 번째, 이형보래입니다. 이형보래는 종성이 리을로 끝난 경우야. 우리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 있는 유성음 친구들 있죠. 니은, 리을, 미음, 이응 요 친구들 느르므 이 친구들은 발음할 때 어떤지 봐봐. 요걸로 중성자리 끝나게 발음해봐. 예를 들어서 날, 양, 맘 이런 식으로 좀 길어지죠 소리가. 다른 받침 붙여볼래요? 낙 빨리 닫히잖아요. 난 소리가 아무리 빨리 닫히려고 해도 흘러요. 흐르는 소리로 나와요. 그쵸? 그러니까 요 소리들은 좀 길어. 근데 중국은 리을을 짧게 빠르게 닫아가지고 발음을 한단 말이야. 날 이런 식으로 빠르게 닫아요. 리을을. 그래서 우리도 그 리을을 빠르게 닫히는 소리로 표기한 게 바로 이형보래야. 대표적으로 우리 요런 한자가 있죠. 이거 뭐예요? 그렇지, 날 일자예요. 일자죠. 일 발음해보세요. 이라고 발음하지.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 없잖아. 우리 생각해봐. 너 핸드폰 번호가 어떻게 돼? 아, 나 010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 없잖아. 그쵸? 나 010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일이 좀 오래 간단 말이야. 그쵸? 이 리을 발음이 오래 가는데 이걸 빠르게 닫히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같이 붙이냐면 여린 이웃을 같이 붙여서 빠르게 닫게 해버려요. 이렇게. 그럼 이거 발음해볼래? 그쵸. 요거는 여린 히읗을 넣게 되니까 빠르게 닫히는 거야. 알겠죠? 빨리 닫히는 소리. 네. 그래서 이렇게 빨리 닫히는 소리로 표기를 할 수 있다라는 사실.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발음할 때는 똑같이 일이긴 일이야, 얘들아. 알겠죠? 자, 그리고 어휘 변화 양상까지만 하고 쉬면은 딱 좋겠다.
아니구나. 아니야. 이건 아니라, 정확하게 아니라는 표시. 이렇게 이해했고요. 우리 그러면 나머지는 조금 이따가 쉬는 시간 보내고, 그리고 이어가지고 하도록 할게요. 학원으로 전화 주세요.